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간호사가 산부인과에서 일할 때의 괴담. 일하는 병원에서 아이를 지울 때, 머리를 으깨 끄집어낼 때, 그 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막상 끄집어낸 태아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마련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이물질이 들어오면 살기 위해 자궁 안을 필사적으로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충격이 가해져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특히 다리 부분은 시커멓게 죽어 있다. 그런 태아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치근함이나 생명의 존엄성 따위보다는 몹시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 당시 우리 병 분만실에는 미혼이던 아이 어린 간호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죽은 태아의 처리를 모두 꺼려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애들을 다그치기보다 차라리 내가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은 생각으로 끝까지 일 처리를 담당했다. 그렇게 꺼낸 태아들은 바로 한지에 싸서 냉동창고에 넣어두면 죽은 태아의 처리를 하는 인부들이 와서 거두어 간다. 골프백과 함께 딸려 나온 태아는 대부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만 손가락으로 끄집어내면 태아가 가끔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곧 죽을 것이 뻔한 그 태아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잠시 숨을 쉰다. 그러나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한 채 곧 숨이 끊어지고 태아 처리반으로 직행하게 된다. 골프백으로도 처리가 안 되고 손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발이 아니라 머리 쪽이 자궁을 향하고 있으면 잡아당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잉펄셉을 이용해 끄집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자궁 안에서 분쇄를 해야 한다. 특히 머리를 분쇄하여 흡입기로 빨아당긴다.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아이를 끄집어내놓고 보면 그 참혹함에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 나는 그런 수술이 있는 날 밤이면 꼭 기분 나쁜 꿈을 꾸곤 했다. 크고 검은 드럼통 옆에 서서 끝없이 아이들을 그 속으로 던지는 꿈이었다. 그런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하지만 내가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인 이상 그런 일을 피해갈 수는 없는지라 나는 대부분 무감각하게 그 일을 하려고 애썼다. 좀 더 신속히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를 달랬다. 그리고 남을 대신해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6개월 이상 되어 유도 분만을 하는 경우 분만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왕절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20대 후반 임신 8개월의 이혼녀는 이제 아이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낙태를 해달라고 망설임 없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기 싫으니 아예 제왕절개로 해달라는 것이다. 8개월인 경우 제왕절개를 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대부분이므로 마취를 심하게 하여 아이를 죽게 한 후 수술한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되는 아이들. 개인 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이틀에 한 번은 이런 수술을 했다. 내가 5년 5개월 동안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유도 분만을 통한 낙태와 처리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가 무참하게 죽어가는 일에 힘을 보탰는지 모르겠다. 보통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임신을 한 것을 속히 알아차리고 깨끗이 처리하기를 원한다. 6개월이 넘어서 유도 분만을 통해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딸을 둔 부부가 다시 딸을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낙태를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청소년들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이다. 어느 날 딸들을 가진 부부가 만삭의 몸으로 병원을 찾아와 낙태 수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생활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딸은 둘이면 충분하니 낙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그 부인은 9개월이 가까워 오는 시점이어서 배가 남산만했다. 유도 분만을 한 후 산모는 회복실로 옮겨갔다. 아기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죽게 마련이나 그 아기는 살아있었다. 죽어야 할 아기이므로 태어나면 누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간호사들이 약이나 주사기를 담는 스테인레스 통을 바트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담아서 한쪽에다 밀어놓는다. 그날 유도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놓았다. 우유도 안 주고 목욕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방치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곧 죽게 마련이다. 그런데 다른 병실을 둘러보고 돌아와 보니 어린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다.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였다. 나는 곧바로 아기에게 달려가 보았다. 색색하면서 숨소리를 내는 그 아기는 분명 살아있었다. 순간 이 아기를 살려 입양기관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기를 더운 물에 씻기고 배꼽 처리를 한 다음 인큐베이터에다 넣었다. 3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지라 아기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만들어 발치워 몸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아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 10시쯤 전화가 왔다. 아기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 아기를 처리하기가 무서운 간호사들이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아기는 가련하게도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아기를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아기와 마찬가지로 솜으로 여기저기 맞고 잘 싸서 냉동창고에 넣어주었다. 너무나 쉽게 아기를 죽이는 부모. 간혹 살아서 나오는 아기들을 보면 주로 여자 아기들이다. 여자들의 생명력이 질기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다. 간혹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다 넣는데 그럴 경우에도 여자 아기들이 죽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살아서 나온 아기들 때문에 이를 치르고 나면 가슴은 아프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단지 그런 아기들을 처리하면서 다시 세상에 온다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준다.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몇 개 있는데 난징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기가 죽었다고 말한 후 우리에게 아기를 없애달라고 하였다. 당시만 해도 나는 입양기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입장이 아닌지라 의사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편이었다. 갓 태어난 난쟁이 아기는 한 모금의 우유도 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기이므로 병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밭에 넣어 그냥 두면 그 아기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다. 입양기관에서도 기형아들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을 입양시키기도 사실은 힘든 일이었다. 또 한 번은 학문이 없는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몇 번에 걸쳐 수술을 해야만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했다. 수술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였다. 그 아기의 부모는 그 정도 돈을 들일 수 없다면서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 아기에게는 아주 조금씩 구유를 주었다. 많이 먹을수록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아기는 더 달라고 어우성이었다. 결국 그 아기는 사흘 만에 얼굴이 노랗게 되어서 죽고 말았다. 그 후에도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낙태를 시켜달라는 부인들을 수없이 만났다. 8개월이 지나 명백히 딸이라고 판정이 되면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이다. 보통 3개월 이전에는 간단히 흡입기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지만 6개월 이상 되는 태아를 유도분만하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 행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나는 눈, 코, 입이 선명한 데다 손발이 버젓이 있는 그 아기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아기를 살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조금 작을 뿐인 그 아기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다. 가방을 들고 병원을 찾는 고등학생들도 유도분만을 통해 낙태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때는 주로 크리스마스와 바캉스 철이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하러 오는 아이들의 달수를 따져보면 대부분 그때 임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아이들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다급해지면 달려와서 울면서 낙태를 시켜달라고 말한다. 그때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와 함께 와서 낙태를 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간단한 낙태 수술은 6만원 선이었고 유도분만은 50만원 선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인 두 아이가 이를 벌려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 아이는 주변에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복부를 동여매는 대만 급급했다. 원래 아이가 좀 뚱뚱해 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다. 더 이상 숨길 처지가 되지 못한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급기야 남자 쪽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기에 이른 것이다. 얼마나 꽁꽁 매놨던지 태어난 아기가 2.45kg 밖에 되지 않았다. 아기는 입양기관에 넘기기로 하였다. 문제는 남자 쪽 어머니 태도에 있었다. 두 집 다 그리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는데 남자 쪽은 행여 수술비를 내야 할까봐 발을 빼려고 안간힘이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냐는 식이었다. 딸 간수를 차려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오히려 큰 소리였다. 여자 쪽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수술비만 좀 보태달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보다 못한 내가 남자 쪽 어머니를 병원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당신 아들은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는데 저 집 딸은 어떠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분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10개월간의 악몽이 지워지겠느냐? 돈 몇 푼이 아까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마구 다그치자 그제야 아주머니는 잠잠해졌다. 나는 악착같이 남자 쪽 어머니에게 수술비를 받아냈다. 단 한 번의 실수런 말대로 처념하게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여학생이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병원에 있으면 별별 일이 다 많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얼굴이 두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335 떼지어 병원으로 들어오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 아이들은 수술하러 들어가는 아이를 무슨 환송식을 하듯 뒤에서 제잘거린다. 그리고는 수술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주사라도 한 방 맞고 나온 것처럼 대단찮게 여기며 아팠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수선을 떤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병원에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불안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연예인의 실화 베트남 호텔 괴담. 이 이야기는 지난 1992년 영화 하얀 전쟁을 촬영하던 때의 이야기다. 난 분명 그곳에서 귀신을 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기현상들을 경험하였다. 나를 비롯한 촬영팀은 베트남 현지에서 로케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숙소로 사용하게 된 곳은 420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롱아이라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바닷가라는 것 외에는 관광지로 전혀 개발되지 않은 오지 중의 오지였다. 촬영지역 근처에 유일하게 있는 호텔이었는데 10년 전 폐쇄되었다가 우리 촬영팀을 위해 다시 개방한 곳이었다. 버스를 타고 근처까지 도착해 호텔로 걸어가는 와중에 인근 주민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우리가 호텔로 들어가려 하자 이들은 놀라서 우리 배우 일행을 붙잡으며 베트남어로 막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통역 담당이 대화를 해보니 이 호텔에 귀신이 나오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귀신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고 주민들의 말을 무시한 채 우리들은 호텔로 들어갔다. 찌는 듯한 열대 날씨를 자랑하던 바깥과는 달리 호텔 안은 생각보다 서늘했다. 호텔은 여기저기 먼지와 거미줄이 조금씩 보였고 약간은 어두운 분위기가 풍겼다. 정말 1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 맞는 듯 싶었다. 로비에 우리가 들어오자 사무실에서 3명이 나와 우리를 반겼는데 한국인 1명과 베트남인 2명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얀 전쟁 촬영팀을 도울 호텔 임시 지배인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두 분은 베트남 외교부와 내무부 소속의 관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나온 거라고 하시네요. 각각 베트남 외교부와 내무부 소속이라는 두 사람은 호텔 건물 관리를 담당 중이라 인사를 겸해서 나온 것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배우들과 스태프 등이 방 배정을 받아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 방을 둘러보니 시설은 조금 열악했다. 날벌레들이 많이 모이고 침대나 바닥, 그리고 부엌에 도마뱀들이 함께하는 상태였다. 첫날은 별다른 촬영 일정 없이 모두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난 담배를 태운 뒤에 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재떨이에 놓아둔 담배에 불을 붙여 다시 피워보니 맛이 이상해진 것을 알았다.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담배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었다. 재떨이에 놓인 담배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상태였다. 간밤에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런 걸까?
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다. 바늘 구멍처럼 생긴 구멍이 숭숭 뚫린 담배를 보며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에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니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다들 나와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난 조금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고 그때부터 매일 호텔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 호텔 객실 복도에 불이 자주 나가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건물 곳곳에서 쿵쿵거리는 괴이한 소리도 들려왔다. 나뿐 아니라 영화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을 정도였다. 또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방에 돌아왔을 때나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호텔 객실에 물난리가 나는 일이 빈번했다. 원인은 항상 이유도 없이 화장실의 변기통에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었다. 호텔 관리인에게 몇 번이나 수리를 의뢰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당장 숙소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근방에 정말 더 좋은 호텔조차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베트남 촬영 일정 종료까지 지내게 되었다. 호텔에 머문 지 2주 정도 됐을 무렵 난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 그리고 호텔 임시 지배인과 함께 후커를 하고 있었다. 난 이 자리에서 호텔 임시 지배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살짝 불만을 표시했다. 이거 호텔이 너무 이상해요.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호텔을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으니 더 답답하네요. 내 말에 모두가 동의했지만 임시 지배인은 담담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이 호텔에서 이상한 일이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폐쇄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다들 반문하자 약간 당황하며 임시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실은 이 호텔이 10년 전 문을 닫은 이유가 연이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올해 문을 닫아서 이 지경이지만 과거만 해도 고풍스러운 성 분위기를 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명소였죠. 근데 이 호텔에서 머물던 외국인들이 귀신들을 목격했다거나 혹은 방 안에서 떨어진 장식물을 맞아 죽는 사고 등 안 좋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 호텔을 폐쇄해버린 거고요. 임시 지배인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좀 놀랐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설마 그런 일이. 이런 말들을 하며 애써 무시하는 척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옆에 있던 오디오 담당이 지배인 뒤편의 창문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모두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지만 그곳엔 굳게 잠긴 창문이 있었을 뿐이다. 제가 이것 참 괜한 이야기를 해서 헛것이 보이셨나 보군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맥주나 마시면서 밤을 새는 게 어때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 멋쩍었는지 임시 지배인은 화제를 돌려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임시 지배인 옆에 있던 주방 보조가 맥주를 가지러 나갔고 그렇게 한 10분이 흘렀을까. 주방 보조가 얼굴이 사색이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주방에 어떤 할아버지랑 공중에 떠다니는 여자 귀신이 있어요. 저 여기 못 있겠네요. 주방 보조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도망을 가버렸다.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임시 지배인이 말해준 이야기와 주방 보조의 도망 사건을 겪으며 무서운 마음은 더욱 커졌다.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결국 마지막 촬영까지 겨우겨우 끝내고 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년 뒤인 1993년 SBS 드라마 머나먼 송파강 촬영을 위해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베트남에 왔는데 우리가 머물었던 롱아이에 그 호텔에 또 머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엔 1층에 머무르던 촬영 기사의 이야기였다. 1층 바닥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확인하러 지하로 가보니 해골들이 수십 개 쌓여 있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호텔 관리인들을 불러서 다시 가보니 해골들은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스태프는 자기가 화장실에서 씻던 도중 수돗물 대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봤단 증언을 하고 호텔 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접시가 마구 날아다니는 현상도 보였다. 그리고 귀신을 봤다며 한 명이 기절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머나먼 송파강 촬영팀들도 이런 괴현상을 겪으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고 촬영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가며 겨우겨우 마무리를 지었다고 한다.
난 하얀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귀국하기 전에 이 호텔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서 영화 촬영 동안 통역을 맡았던 사람과 함께 현지 주민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호텔에 대한 자세한 뒷이야기를 물어보니 역시나 그곳엔 사연이 있었다. 때는 약 100여 년 전 프랑스의 식민지배 즈음이었다. 당시 호텔 자리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의 성이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던 영주와 외동딸이 살았다. 호랍이었던 영주는 외동딸을 매우 아꼈다고 하는데 미모가 매우 아름다워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였다. 또한 이 부녀는 인성이 매우 좋아서 계급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대했고 성에서 지내던 노비들에게도 많은 배려를 해서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 영주 부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영주의 딸이 외부 출입을 아예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영주는 딸의 방에 자주 머무르며 식사를 대신 받아 전해주기를 반복했으며 노비들이 방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완전히 금지했다. 또 이때부터 영주의 성격이 매우 과묵해지고 까칠하게 변해버렸다고 한다. 많은 의문들이 노비들 사이에서 돌던 와중에 어떤 한 소녀가 새로운 노비로 들어오게 된다. 이 소녀에게도 영주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일이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식사를 전달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어 딸의 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았고 거기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주의 딸과 마주치게 된다.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던 그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병에 걸린 딸을 숨기고자 영주가 그렇게 철저히 외부 접촉을 막았던 것이다. 소녀는 곧 이 사실을 성 안의 노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곧 성을 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딸의 병이 알려지자 영주는 크게 분노하였고 결국 끔찍한 숙청을 결심하기 이른다. 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성 안의 노비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고 살아있는 노비들은 산채로 파묻어버리기도 했다. 이 죽은 노비들이 묻힌 곳이 바로 지금의 호텔 주방과 지하실 부근이었다. 아버지의 광기 어린 살인에 딸은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길로 가출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 이후 영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성은 폐허가 된 뒤 허물어지고 새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난 자세한 사연을 듣고 나서 안타까운 생각이 앞섰다. 귀신들도 과거엔 사람이었지 않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억울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도 결국 영혼의 존재들이다. 원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기억하며 착하게 살아간다면 영혼이든 귀신이든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는 않을까. 세 번째 이야기, 밀실사건. 2010년 11월 17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A동 1403호에서 살던 박 씨는 아침 일찍 자고 있던 부인 이 씨를 깨우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도착하자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부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출입카드로 공동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와서 카드로 잠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안방에 온 순간 그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부인 이 씨가 흉기의 얼굴과 목을 10차례 찔린 처참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노부부는 10수억대 재산으로 부유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면 범인이 작은 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기에 범인이 재물을 노린 도둑은 아니었고 현관과 창문은 잘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남양주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는데 외부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파트동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입력도 필수였습니다.
물론 집 현관에도 도어록이 달려 있었고 아파트 곳곳엔 CCTV도 꼼꼼히 설치된 상태였죠. 경찰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전적이기 때문에 곧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 아파트 A동 1403호에는 누군가가 현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이 씨의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쯤이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당한 걸로 추측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범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서 들어왔다고 보였죠. 조사 결과 이 씨는 오전 8시에 지인과 18분 정도 통화를 했을 뿐 외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었고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전날 남편에겐 오후에 아파트 양로원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행적을 보면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이었고 집안에 범인이 남긴 듯한 피가 묻은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발자국을 조사해보니 일반 신발이 아닌 이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 자국이었고 그 슬리퍼는 화장실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혈액 반응이 있었는데 이건 피해자의 혈액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서 칼을 집어든 다음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들 죽인 후 범행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등을 씻고 슬리퍼를 벗어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를 시작했지만 범인의 증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도어록에 출입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는 최신 보안장치가 달려 있어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번을 누를 경우 바깥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없었고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로그 기록도 없었고 그걸 지운 삭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생각한 경찰은 사건 일주일 전에 CCTV까지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입구만이 아니었는데 아파트 A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역시 입주민은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외부인은 출입하려는 호수에 직접 연락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지만 당일 피해자의 집 호수를 누른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같은 동 주민이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가정도 해봤으나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A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의 당일 행적을 이잡듯이 뒤졌어도 1403호로 간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CCTV가 있어서 계단을 이용했더라도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역시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누워있다가 당했으니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 온 것 같은데 침입 흔적과 경로를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아직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거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가정도 해봤으나 물론 이러한 침입 방식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A동의 2층과 3층에는 미입주 세대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2층과 3층 집에는 사건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옥상에서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나오지 않았죠.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 전체에서 실시한 혈액 반응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물컵 등 시티에서 집에 자주 오는 가족의 지문 외에 6명 것으로 보이는 지문과 DNA 일부가 발견돼서 감식을 했으나 지문은 1년여 전 이사할 때 일했던 이사짐센터 직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후에도 경찰은 여러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 집 현관의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기록도 없고 내외부 CCTV 모두에도 범인으로 보이는 동선을 가진 사람이 출입한 영상이 없었죠. A동 입구에도 출입카드와 비밀번호 그리고 호출 기록이 전혀 없었기에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자주 오는 가족들의 조사도 진행되었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알리바이도 모두 성립하였습니다. 사견의 신고자이자 용의 선상에 오른 남편 역시 조사를 했으나 아파트 CCTV에는 남편이 이날 오전에 나갔다. 밤에 들어온 화면이 찍혔고 휴대폰 사용 내역에서도 이동 경로가 확인됐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A동에 입주해 있던 48세대의 신발장과 세면장은 물론 의료까지 혈액 반응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특이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당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A동 주민 모두의 행적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단지 출입 차량 운전자 모두를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동안 몇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국 현재는 수사 진행이 어려운 미결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지하실이나 지붕에 귀신 같은 게 있어서 피해자를 죽였다는 루머가 돌았고 몇몇 주민들은 무섭다고 이사를 가는 일도 있었다는군요. 네 번째 이야기, 차에 매달려 있던 여자.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까지는 말이다. 그 무렵 나는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들까지 넷이서 유저와의 스키장에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다. 유저와에 있는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묵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눈보라가 엄청 치는 시기라 2박 3일 중 이틀은 눈보라 때문에 제대로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날 역시 공교롭게도 눈보라가 몰아쳤다. 오전 중에는 그래도 신나게 보드를 타면서 놀았지만 오후가 되자 눈보라가 강해졌다. 우리는 저녁이 되기 전에 철수했다. 리조트에 돌아와 한숨 돌린 뒤 돌아갈 채비를 하고 집을 향해 출발했다. 다들 도쿄에 살고 있어서 돌아오는 길은 카네츠 자동차 도로를 타고 외곽으로 돌아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유저와 인터체인지가 전면 통제 중이었다. 한동안 분위기를 살폈지만 통행이 재개될 것 같지도 않아 아래쪽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채지 말고 일단 리조트로 돌아갔다가 길이 열리면 갔어야 했다. 아래쪽 길로 내려간 우리는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주변의 다른 차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나는 뒷좌석에 여자친구와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 움직임과 핸들 방향이 맞지가 않는 느낌이었다. 눈길이다 보니 타이어가 겉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도 그걸 느끼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싶어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타이어가 엄청 겉도는데 좀 천천히 가도 되니까 안전운전하자. 평소 친구라면 피자 배달을 나갈 때처럼 안전운전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유쾌하게 대답할 터였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나 싶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다른 친구도 같은 생각이었나 보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본 뒤 운전하고 있는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친구는 지금껏 한 번도 못 본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대답 한마디 없이 계속 백미러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나 싶었는지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뒤를 돌아보았다. 나도 그 녀석을 따라 뒤를 돌아보았다. 차 뒤에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아니, 차를 멈추게 하려는 듯 자동차 날개를 붙잡고 온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여자친구에게 뒤를 보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은 친구에게 빨리 더 밟으라고 외쳤다. 지금껏 우리가 하는 말에 대답조차 않던 친구였지만 문득 정신이 들었는지 알았어. 하고 공포를 억누르는 듯 작게 대답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눈길 위를 달려 무서운 속도로 산길을 빠져나갔다. 오히려 스피드를 내니 타이어가 덜 미끄러졌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날개에 매달려 있던 여자가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겨우 안심하던 우리는 여자친구의 비명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자친구 옆 창문 너머 그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달려서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시속 60km는 좋게 밟고 있었을 텐데 그런 자동차를 따라 달리다니
언뜻 보았던 그 얼굴은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순간 운전하던 친구가 너무 무서웠던지 브레이크를 밟았다. 눈길에서 속도를 잔뜩 내고 있었으니 그대로 미끄러지는 게 정상일 터였다. 하지만 ABS가 제 몫을 다했는지 차는 안전히 멈춰섰다. 정신을 차리자 여자는 우리 차 앞에 서 있었다. 운전석에 친구는 소리치며 악셀을 죽어라 밟아 여자를 향해 달렸다. 차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여자는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게다가 차에 치이는 느낌조차 전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겁에 질린 채 차를 몰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차는 시가지에 도착했다. 보이는 편의점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자. 라고 말했다. 곧 편의점이 보여 우회전해서 그리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인 순간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체인이 떨어졌나 싶어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여자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수도 없이 체인에 감겨 있었다. 그 후 우리에게는 별일은 없었다. 친구들 중에도 영감이 있다는 사람은 없었고 말이다. 하지만 다시는 그 근처에 찾아갈 생각이 없다. 5번째 이야기. 여우가 남편의 살점을 뜯어갔다. 쇼와 초무렵. 유바리의 어느 탄광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혼슈에서 개청민으로 넘어온 광부 A씨는 폭발사고에 휩쓸리고 말았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태였다. 옛날 일이다 보니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그저 온몸을 붕대로 감은 채 아내가 기다리는 한바집에 단칸방에 옮겨졌다. 데리고 온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쳤지만 오늘 밤만 넘기면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 무슨 일 있으면 부르러 오시오. 하고는 집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가 버렸다. 그날 한밤중에 촛불 한 자루의 어스름한 아래에서 홀로 간호하던 아내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현관에 누가 온 것 같았다. 아내가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A씨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요. 오늘 큰 재난을 만났으니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병문안을 오고 싶었지만 공교롭게도 일이 많아 멈출 수가 없어. 이렇게 밤늦게 폐를 끼치며 찾아오게 되었소. 부디 우리에게도 A씨의 간호를 돕게 해주시오. 아내는 혼자 불안하던 차에 따뜻한 제안을 받아 감동한 나머지 방에 다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동료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그들 각자 한 명씩 A씨에게 말을 걸고 격려해주고는 방 안에 앉아 아내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 아내는 몽땅 안심해버리고 말았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길. 나는 의술의 조예가 있으니 진찰해보겠네. 하고 말을 꺼냈다. 보아하니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버젓한 신사였다. 누군가의 지인일까? 몹시 심한 화상이지만 나는 심한 화상을 치료하는데 능통하네. 오늘 밤 안에 의술을 행하면 A씨는 금세 나을 게야. 아내가 그 말을 거스를 리 없었다. 그리하여 어스름 가운데 신사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치료는 거친 것이었다. 화상은 눌어붙은 피부를 뜯어내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네. 라고 설명하면서 A씨의 몸을 감은 붕대를 벗겼다. 그리고는 A씨의 피부를 아무렇게나 뜯어내기 시작했다. 광부들 사이에서도 강건한 신체를 가졌던 A씨지만 여기에는 견뎌낼 수 없었다. A씨는 너무나도 심한 고통에 절규하며 차라리 죽여다오 라고 울면서 외쳤다. 아내는 허둥댈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처절한 남편의 절규 앞에 아내는 자신도 귀를 막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여기만 참고 넘기면 된다네. 금방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인가 A씨의 절규는 그쳤고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신사는 아내에게 말하길 걱정 끼쳤지만 이제 괜찮네. 금세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리며 바깥까지 신사를 배웅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온다. 곧 아침이다. 방으로 돌아오니 아까까지 좁은 방에 미어터지게 들어차 있던 문병객들이 하나도 없었다. 아내는 이상하다고 여기기보다는 불쾌했다.
돌아간다면 한마디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을 것을 말이다. 지친 아내는 A씨의 머리맡에 앉아 좀 쉬려고 했지만 A씨의 안색을 보고 경악했다. 새벽 햇살 속에 보이는 A씨의 안색. 그것은 마치 납덩이 같은 색깔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A씨에게 매달려 다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소란을 들은 이웃집에서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는 A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누가 멋대로 환자를 건드린 게야. A씨를 감싸고 있는 붕대는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메어놓은 듯 허술했다. 붕대를 벗긴 의사는 A씨의 몸에서 눈을 돌렸다. 끔찍하게 피부를 뜯겨 죽은 시체가 있었으니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사건이라 경찰이 불려왔고 반쯤 정신을 놓은 아내에게서 어떻게 사정을 청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나타났다는 사람들도 그 신사도 탄광은 물론이고 주변 마을 어디서도 짐작 가는 곳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은 어느 사람은 그건 여우 짓일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우에게 사람의 상처 딱지나 화상 자국은 신묘한 약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어느 지방에서는 화상을 입거나 딱지가 앉은 사람이 산에 들어서면 여우에게 홀린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눈이 나빴던 데다 하루 종일 울었던 탓에 눈이 부어 있었다고 한다. 여우는 그걸 노렸던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 이후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의 채집자는 기록해두지 않았다.